노인이 식당에서 모욕당했다. 그러나 그의 식탁 위에 한 물건이 모두를 숨죽이게 했다. 인천의 어느 작고 평범한 식당, 매일 같은 자리에 앉아 말없이 창밖을 바라보는 한 노인이 있습니다. 그의 낡은 가방 속에 든 물건 하나. 그 안에 도대체 무엇이 있길래 이 노인은 그토록 소중히 여기는 걸까요? 모두가 그를 무시하고 때로는 조롱하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단 한순간 그 노인의 작은 비밀이 드러나는 날, 모든 이의 심장은 멈추고 맙니다. 누구도 예상치 못한 진실, 그리고 그 뒤에 숨겨진 가슴 저미는 이야기. 당신은 눈물을 참을 수 없을 것입니다. 과연 그 노인이 간직한 비밀은 무엇일까요? 이 이야기를 끝까지 놓치지 마세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어느 곳에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신지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차가운 11월에 밤 인천의 텅 빈 거리를 스치는 날카로운 바람 속에서 허리가 굽은 한 노인이 밝게 빛나는 분식점의 문을 열고 들어왔다. 그의 손에는 낡고 작은 가방 하나만이 들려 있었다. 옷은 습기에 젖어 있었고 손은 떨리고 있었지만 그의 눈 수세기의 고통을 담고 있는 듯한 그 눈은 방 구석에 있는 매일 밤 그가 앉는 똑같은 자리를 향해 고정되어 있었다. 또 왔네. 젊은 여종업원 미영이 속삭였다. 그녀는 이미 그의 존재에 익숙해져 시선을 돌렸다. 카운터 근처에 앉아있던 2명의 젊은 경찰관은 서로 귓속말을 하며 그를 비웃었다. 오늘 밤에는 저 쓰레기를 어떻게 쫓아낼까 하고 그들은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분식점 안은 따뜻했지만 공기 중에는 차가운 무관심이 떠돌고 있었다. 아주머니 주인은 노인이 다시 한번 들어오는 것을 보고 한숨을 쉬었다. 김할아버지, 오늘도 차 한 잔만 시키실 거죠? 그녀는 물었다. 노인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의 눈빛은 멀리 다른 시간, 다른 장소를 바라보는 듯했다. 노인이 앉자마자 그는 조심스럽게 가방에서 낡은 천을 꺼냈고 그 안에는 그가 누구에게도 보여준 적 없는 물건이 있었다. 그것은 그가 떨리는 손으로 어루만지는 물건이었고 마치 그를 삶에 붙들어두는 마지막 닷처럼 보였다. 내 동생이 태어나던 날이었지. 그는 아무도 듣지 않는 공간에 중얼거렸다. 그의 목소리는 바람에 날리는 낙엽처럼 약했다. 눈이 그렇게 많이 내렸던 적은 없었어. 모두가 축하했지. 그리고 그날 밤 카운터에서 경찰관 중 한 명이 큰 소리로 말했다. 저 사람 또 혼자 중얼거리네. 분명 또 그의 낡은 쓰레기 중 하나겠지. 내기할까? 저 사람은 가족도 없을 거야. 식당 안에 모든 사람들이 웃었다. 잔인한 조롱의 소리가 방 안에 울려 퍼졌다. 하지만 노인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그저 물건을 손으로 감싸고 창밖을 바라볼 뿐, 마치 다시는 오지 않을 누군가를 기다리는 것처럼. 저 노인네는 매일 저러고 있어요. 경찰관 중 한 명인 준호가 신입 경찰관 민석에게 말했다. 아무도 오지 않는데 매일 같은 시간에 와서 창문을 바라봐요. 정신이 약간 나간 것 같아요. 민석은 노인의 구부정한 어깨와 깊은 주름이 있는 얼굴을 관찰했다. 그의 옷은 깨끗했지만 몇십 년은 된 듯 보였다. 할아버지가 불쌍해. 보여요, 그가 말했다. 준호는 웃으며 대답했다. 한 달만 지나면 넌 감정이 무뎌질 거야. 이 동네에는 이상한 사람들이 많아. 특히 노인들 중에는 전쟁의 기억 때문에 제정신이 아닌 사람들이 있어. 할아버지, 준호가 갑자기 소리쳤다. 오늘은 뭘 보고 계세요? 유령이라도 보이세요? 그는 주변 손님들에게 웃음을 유발하려는 듯이 큰 소리로 말했다. 노인은 응답하지 않았다. 그저 익숙한 듯이 시선을 창문에 고정시켰다. 하지만 그의 손가락이 약간 떨리는 것이 보였고 그가 감싸고 있는 물건을 더 단단히 움켜쥐었다. 야, 할아버지한테 그러지 마. 미영이 준호에게 나지막이 말했다. 손님인데. 무슨 손님이야? 차 한 잔 시켜놓고 3시간씩 앉아있는데. 준호가 눈을 굴리며 대답했다. 이 식당 주인도 저 사람 때문에 얼마나 스트레스 받는지 알아? 다른 손님들까지 불편하게 만들잖아. 미영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노인을 향해 동정의 시선을 보냈다. 그녀는 항상 그에게 따뜻한 차를 가져다 주었고 가끔은 남은 음식을 슬쩍 그의 테이블에 놓아두기도 했다. 시간이 천천히 흘렀다. 식당 안은 점점 더 시끄러워졌다. 퇴근한 직장인들과 학생들이 들어와 저녁을 먹기 시작했다. 웃음소리와 대화소리가 공간을 채웠지만 노인은 그 모든 소음 속에서도 한 섬처럼 고요했다. 갑자기 식당 문이 활짝 열렸다. 차가운 바람이 안으로 불어들어왔고
노인의 목에 두른 낡은 스카프가 살짝 흔들렸다. 문간에는 젊은 여성이 서 있었다. 그녀는 세련된 코트를 입고 있었고 손에는 작은 꽃다발을 들고 있었다. 노인은 처음으로 창문에서 시선을 돌려 문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이 커졌고 갑자기 아주 작은 미소가 그의 입가에 맺혔다. 하지만 그 여성은 그를 보지 못했다. 그녀는 카운터 쪽에 앉아있는 남자친구를 향해 걸어갔고 그를 포옹한 후 꽃다발을 건넸다. 노인의 표정이 다시 굳어졌다. 그는 천천히 시선을 다시 창문으로 돌렸다. 준호는 이 모든 광경을 보고 있었고 한숨을 쉬며 말했다. 정말 불쌍한 노인이야. 매일 누군가를 기다리는데 그 사람은 절대 오지 않아. 바로 그때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다. 노인의 손이 평소보다 더 심하게 떨렸고 그가 들고 있던 가방이 갑자기 그의 약한 손에서 미끄러져 바닥에 떨어졌다. 가방 안의 내용물이 쏟아져 나왔다. 그 중에서도 특히 빛나는 물체 하나가 바닥을 구르며 식당 가운데까지 나아갔다. 넌사인의 빛을 받아 반짝이는 그 물체는 모든 사람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준호가 일어나 그것을 주우려고 했다. 그는 몸을 숙여 그 물체를 집어들었다. 이건 그의 목소리가 갑자기 작아졌다. 식당 안의 모든 대화가 멈췄다. 모든 사람들이 그 젊은 경찰관이 손에 들고 있는 것을 보기 위해 몸을 돌렸다. 준호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가 손에 들고 있는 것은 오래된 군인 훈장이었다. 그것도 평범한 훈장이 아니었다. 이건 태극무 공훈장이잖아.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다. 최고 등급의 노인은 여전히 자리에 앉아 있었다. 하지만 이제 그의 눈에는 무언가 다른 것이 있었다. 슬픔이 아닌 무관심도 아닌 어떤 종류의 위험이었다. 수십 년간 감춰져 있던 위험이. 그리고 그 순간 모든 사람들은 그들이 매일 조롱하고 무시했던 사람이 누구인지, 그가 정말로 무엇을 품고 살아왔는지 깨닫기 시작했다. 그들이 다가가서 보았을 때 그들의 세계는 결코 예전과 같지 않을 것이다. 물체는 천천히 바닥을 굴러 경찰관 중 한 명의 발 앞에 멈췄다. 그것은 시간에 의해 거의 지워진 한국어 비문이 새겨진 오래된 메달이었다. 분식점 안의 긴장감이 공기를 얼어붙게 했다. 처음에는 단순한 낡은 장신구처럼 보였던 것이 이제는 설명할 수 없는 무게를 지닌 것처럼 느껴졌다. 젊은 경찰관 준호는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몸을 숙여 메달을 집어들었다. 그는 메달을 뒤집어 보며 큰 소리로 읽었다. 태극무 공훈장 1등급. 그의 목소리는 전혀 다른 사람의 것처럼 들렸다. 조롱하던 그 목소리가 아니라 경외심으로 가득 찬 목소리였다. 분식점 주인 박 씨는 군대에서 잠시 복무했던 중년 남성이었다. 그는 눈을 크게 뜨고 소리쳤다. 이것은 진짜야. 그는 새로운 존경심으로 노인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이상한 침묵이 장소를 장악했다. 처음으로 모든 사람들은 그 구부정한 인물 안에 겉보기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이 있다고 느꼈다. 태극무 공훈장 1등급이라고? 민석이 물었다. 그는 아직 경찰학교를 갓 졸업한 신임 경찰관이었다. 그게 뭔데? 준호는 메달을 손에 쥐고 있었다.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대한민국 최고의 군사훈장이야. 그가 설명했다. 전투에서 특별한 영웅적 행동을 한 사람에게만 수여돼. 전쟁 역사에서 이걸 받은 사람은 몇 명 안 돼. 노인은 여전히 창가에 앉아 있었다. 그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지만 그의 눈에서는 다른 것이 읽혔다. 수치심도 분노도 아닌 단지 깊은 피로와 체념이었다. 할아버지, 준호가 조심스럽게 접근하며 물었다. 이게 정말 할아버지의 훈장인가요? 노인은 처음으로 경찰관의 눈을 직접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준호를 꿰뚫는 듯했다. 네 할아버지는 군인이었니? 노인이 갑자기 물었다. 그의 목소리는 놀라울 정도로 또렷했다. 준호는 놀라서 뒤로 물러섰다. 네, 할아버지는 6.25 2.5 때 참전하셨어요. 어떻게 아셨어요? 노인은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그는 천천히 일어섰다. 그의 자세는 갑자기 변했다. 더 이상 구부정하지 않고 마치 수십 년의 무게가 그의 어깨에서 순간적으로 사라진 것처럼 보였다. 네 얼굴이 그를 닮았구나, 노인이 말했다. 너의 할아버지 이름이 뭐니? 이재현이요. 준호가 대답했다. 그의 목소리가 약간 떨렸다. 노인의 눈에 순간적으로 감정의 물결이 스쳤다. 그는 메달을 준호의 손에서 부드럽게 가져갔다. 그래,
그가 말했다. 그는 용감한 사람이었지. 식당 안의 모든 사람들이 이 대화를 지켜보고 있었다. 카운터에 앉아있던 사람들, 테이블에 있던 가족들, 심지어 주방에서 일하던 직원들까지 모두 조용히 지켜보았다. 선생님, 박 씨가 앞으로 나서며 말했다. 실례지만 성함이? 노인은 잠시 침묵했다. 그의 입술이 가볍게 떨렸다. 김준영, 그가 마침내 대답했다. 박 씨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김준영? 인천 상륙작전의 그 김준영 대위님이신가요? 노인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눈에는 이제 눈물이 맺혀 있었다. 그 이름으로 불린 지 오래되었구나, 그가 말했다. 식당 안에서 작은 웅성거림이 일어났다. 노인들 몇몇은 서로 속삭였고 한 할아버지는 일어나 김준영을 향해 깊이 인사를 했다. 무슨 일이야? 민석이 준호에게 속삭였다. 준호도 혼란스러웠다. 그는 역사 시간에 인천 상륙작전에 대해 배웠지만 김준영이라는 이름은 듣지 못했다. 그러나 식당의 노인들은 분명히 그 이름을 알고 있었다. 김준영은 인천 상륙작전 중 적진에 갇힌 부대를 구출한 영웅이었어. 옆에 있던 한 노인이 설명했다. 그는 30명 넘는 부상당한 병사들을 죽음에서 구했지. 중공군 포위망을 뚫고 그들을 안전하게 데려왔어. 준호는 그 메달을 다시 바라보았다. 눈부신 금빛이 넌등 아래서 반짝였다. 그는 갑자기 그동안 이 노인에게 했던 모든 조롱과 무례함이 부끄러웠다. 대위님, 준호가 공식적인 경례를 취하며 말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가 얼마나 무례했는지. 김준영은 손을 들어 그를 저지했다. 괜찮다, 그가 말했다. 난 오래전에 그런 것들을 신경 쓰지 않게 되었다. 그때 식당 문이 열리고 찬바람이 불어 들어왔다. 모든 사람들이 문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눈이 내리기 시작했다. 하얀 눈송이들이 문턱에 떨어졌다. 눈이 오는구나, 김준영이 말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다시 그 먼 곳을 바라보는 듯한 느낌이 있었다. 그날도 이렇게 눈이 내렸지. 어떤 날요? 미영이 물었다. 김준영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다시 자신의 자리로 돌아가 창가에 앉았다. 하지만 이번에는 모든 사람들이 그를 다른 눈으로 바라보았다. 그들은 더 이상 그를 미친 노인으로 보지 않았다. 그들은 이제 그에게 경의를 표했다. 준호는 천천히 김준영의 테이블로 다가갔다. 대위님, 그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혹시 제 할아버지를 아셨나요? 김준영은 눈을 감았다. 깊은 한숨을, 마치 수십 년의 무게를 내쉬는 것 같은 한숨을 내쉬었다. 네, 할아버지, 이재현. 그가 천천히, 마치 먼지 쌓인 기억을 더듬는 것처럼 말했다. 그는 내 생명을 구했다. 그리고 나는 그의 생명을 구했지. 그 말을 듣자 준호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의 할아버지는 전쟁에 대해 거의 이야기하지 않았다. 그는 항상 그것이 너무 고통스러운 기억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바로 그의 앞에 그 기억의 한 조각이 살아 숨쉬고 있었다. 제가 할아버지의 앨범을 가져올 수 있을까요? 준호가 물었다.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저에게 주신 사진들이 있어요. 혹시 그 중에 대위님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김준영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그가 말했다. 오래된 사진을 보는 것도 좋겠구나. 준호는 신속하게 경찰서에 전화를 걸어 교대를 요청했다. 그는 그날 밤 근무를 마치고 집으로 달려갔다. 그의 마음은 혼란스러웠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쉽게 다른 사람을 판단했는지, 특히 노인들을 어떻게 대했는지 깊이 반성했다. 그날 밤 김준영은 평소와 달리 분식점에서 오랫동안 머물지 않았다. 그는 차값을 지불하고 조용히 자리를 떠났다. 하지만 그는 이제 다른 사람이 되었다. 그는 더 이상 구부정하지 않았고 그의 걸음걸이에는 새로운 위험이 있었다. 그리고 그날 밤 인천의 작은 분식점에서는 무언가가 영원히 바뀌었다. 진실이 드러났고 과거의 영광과 상처가 현재와 만났다. 그리고 이것은 단지 시작에 불과했다. 소문은 빠르게 퍼졌다. 다음 날 작은 분식점은 호기심 많은 사람들, 기자들, 그리고 옛 참전 용사들로 가득 찼다. 모두가 노인의 정체를 알고 싶어 했다. 김준영은 평소와 같이 그의 구석자리에 앉아 있었지만 이제 그의 주변에는 다른 공기가 감돌았다. 존경과 호기심의 공기였다. 미영은 자신이 그동안 김준영을 어떻게 대했는지 후회하며 그와 대화를 시도했다.
하지만 그녀가 들은 것은 단지 단편적인 문장들 뿐이었다. 인천, 1950년, 불, 돌아오지 못한 친구들. 각각의 단어는 시간 속에 얼어붙은 악몽의 한 조각이었다. 할아버지 정말 죄송해요. 미영이 그의 차를 리필하며 말했다. 제가 더 친절하게 대했어야 했는데. 김준영은 천천히 고개를 들어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비난이 아닌 이해가 담겨 있었다. 괜찮아 아가씨, 그가 말했다. 나는 이해해. 낡은 물건처럼 보이는 노인에게 누가 관심을 가지겠니? 미영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아니요, 할아버지는 결코 낡은 물건이 아니에요. 할아버지는 영웅이세요. 김준영은 쓴웃음을 지었다. 영웅, 그가 중얼거렸다. 그 단어는 나에게 아무 의미가 없단다. 영웅이란 살아남은 사람들이 죽은 자들에게 붙이는 이름일 뿐이야. 식당 구석에서 지역 신문사의 기자가 열심히 메모를 하고 있었다. 김준영 대위, 그가 큰 소리로 불렀다. 인터뷰 좀 해주시겠습니까? 사람들이 당신의 이야기를 알고 싶어 합니다. 김준영은 고개를 저었다. 내 이야기는 이미 끝났소. 그가 단호하게 말했다. 지나간 일을 파헤치지 맙시다. 하지만 소문은 이미 통제할 수 없을 정도로 퍼져 있었다. 인천 시내 전체가 잊혀진 전쟁 영웅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특히 젊은 세대들은 그들이 역사 교과서에서 배우지 못한 이야기에 호기심을 가졌다. 그 사이 준호는 집으로 돌아가 할아버지의 유품을 찾기 시작했다. 그는 오래된 나무 상자를 꺼내 그 안에 보관된 낡은 앨범을 조심스럽게 펼쳤다. 페이지를 넘기며 그는 젊은 군인들의 흑백 사진들을 보았다. 그들은 웃고 있었고 서로의 어깨에 팔을 두르고 있었다. 전쟁의 공포가 그들의 얼굴에 새겨지기 전의 모습이었다. 그때 준호의 시선이 한 사진에 고정되었다. 그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사진 속에는 그의 젊은 할아버지가 서 있었고 바로 옆에는 분명히 김준영이었다. 젊고 강하고 자신감에 찬 모습이었다. 그들은 팔짱을 끼고 카메라를 향해 밝게 웃고 있었다. 사진 뒷면에는 희미한 글씨로 적혀 있었다. 인천 상륙 작전 직전 나와 준영 형 1950년 9월 준호의 손이 떨렸다. 자신이 전날 밤 모욕했던 그 노인이 자신의 할아버지의 친구였다. 아마도 가장 가까운 친구였을 것이다. 그리고 그는 그를 쓰레기라고 불렀다. 그는 신속하게 더 많은 사진을 찾기 시작했다. 또 다른 사진에서는 김준영이 부상당한 군인들을 안고 있는 모습이 보였다. 그의 얼굴은 피와 흙으로 뒤덮여 있었지만 그의 눈에는 결연한 의지가 빛나고 있었다. 그 사진 뒤에는 다른 글씨체로 쓰여져 있었다. 준영 형이 나를 구했다. 살아있는 것이 기적이다. 준호는 할아버지가 남긴 일기장도 찾았다. 그는 조심스럽게 페이지를 넘겼다. 대부분의 내용은 일상적인 것들이었지만 한 페이지가 그의 눈에 들어왔다. 오늘 준영 형을 다시 만났다. 그는 변했다. 우리 모두가 그랬듯이. 하지만 그의 눈에는 다른 것이 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슬픔이다. 그는 여전히 그날 밤의 악몽에 시달리고 있다. 나는 그에게 말했다. 형, 당신은 영웅입니다. 당신이 우리를 구했어요. 하지만 그는 단지 고개를 저을 뿐이었다. 내가 구하지 못한 사람들이 더 많아라고 그가 말했다. 그리고 오늘 그는 내게 약속을 하게 했다. 아무에게도 그 이야기를 하지 않기로. 특히 그의 가족에게는. 준호는 일기장을 덮었다. 그의 마음은 혼란스러웠다. 어떤 이야기를 하지 말라는 것일까? 김준영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그리고 그의 가족은 어디에 있는 걸까? 다음 날 아침 준호는 앨범과 일기장을 가지고 분식점으로 달려갔다. 그가 도착했을 때 식당은 이미 사람들로 붐볐다. 그러나 김준영은 그의 평소 자리에 앉아 있지 않았다. 어디 계세요? 준호가 미영에게 물었다. 미영은 어깨를 으쓱했다. 오늘은 아직 오지 않으셨어요. 이상해요. 할아버지는 항상 정확히 같은 시간에 오시거든요. 준호는 불안한 마음으로 김준영의 집을 찾아갔다. 분식점 주인 박 씨가 그에게 주소를 알려주었다. 그것은 인천의 오래된 지역에 있는 작은 원룸이었다. 문을 두드렸지만 대답이 없었다. 준호가 다시 두드리려는 순간 옆집 노인이 문을 열었다. 김 할아버지를 찾니? 그 노인이 물었다.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어디 계신지 아세요? 노인은 한숨을 쉬었다. 오늘 아침 일찍 병원으로 가셨어. 갑자기 쓰러지셨다더구나. 준호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어느 병원이요?
인천 성모병원. 노인이 대답했다. 준호는 급히 병원으로 달려갔다. 그의 마음은 불안감으로 가득 찼다. 그가 도착했을 때 간호사에게 김준영의 병실을 물었다. 김준영 씨요? 간호사가 컴퓨터를 확인하며 말했다. 3번 사무실입니다. 준호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3층으로 올라갔다. 복도를 따라 걸으며 그는 자신이 왜 이렇게 걱정하는지 스스로에게 물었다. 하루 전까지만 해도 그는 이 노인을 모욕했었다. 그런데 이제는 마치 자신의 가족인 것처럼 걱정하고 있었다. 303호실 문 앞에 도착하자 준호는 잠시 멈췄다. 문 안에서 낮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는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다. 김준영은 창가 쪽 병상에 누워 있었다. 그의 피부는 창백했고 호흡은 얕았다. 그의 손에는 IV가 꽂혀 있었다. 침대 옆에는 의사가 서 있었고 무언가를 설명하고 있었다. 김 선생님, 의사가 말하고 있었다.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심장이 많이 약해지셨어요. 앞으로는 더 조심하셔야 합니다. 김준영은 희미하게 웃었다. 조심할 것도 없습니다, 의사 선생. 내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소. 의사는 뭔가 더 말하려 했지만 준호가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고개를 돌렸다. 들어오세요, 의사가 말했다. 준호는 조심스럽게 방으로 들어갔다. 안녕하세요, 대위님. 그가 말했다. 김준영의 눈이 밝아졌다. 아, 준호구나. 그가 말했다. 와줘서 고맙다. 의사는 둘에게 잠시 시간을 주기 위해 방을 나갔다. 준호는 김준영의 침대 옆 의자에 앉았다. 대위님, 할아버지의 앨범을 가져왔어요. 준호가 앨범을 꺼내며 말했다. 여기 할아버지와 함께 찍은 사진이 있어요. 김준영의 손이 떨렸다. 그는 천천히 손을 뻗어 사진을 받았다. 그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재현. 그가 중얼거렸다. 내 소중한 친구. 준호는 할아버지의 일기장도 꺼냈다. 그리고 이것도요, 할아버지가 남긴 일기입니다. 대위님에 대한 내용이 있어요. 김준영은 일기장을 바라보았다. 그의 표정이 갑자기 긴장되었다. 내 할아버지가 그날 밤에 대해 적었니? 그가 물었다.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어떤 밤이요? 준호가 물었다. 김준영은 한동안 침묵했다. 그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창 너머로는 인천의 항구가 보였다. 배들이 천천히 움직이고 있었고 갈매기들이 하늘을 날고 있었다. 그날 밤에 대해 알고 싶니? 김준영이 마침내 물었다. 그의 목소리는 이제 완전히 다른 사람의 것처럼 들렸다. 더 이상 약하거나 떨리지 않았다. 그것은 결단력 있고 명확한 목소리였다. 군인의 목소리였다.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알고 싶어요. 그가 말했다.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전쟁에 대해 많이 말씀해주지 않으셨어요. 특히 인천 상륙작전에 대해서는요. 김준영은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네 할아버지는 좋은 사람이었다. 그가 말했다. 그는 나에게 약속했지. 그 이야기를 아무에게도 하지 않기로. 그리고 그는 그 약속을 지켰다. 어떤 이야기요? 준호가 물었다. 김준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내가 그들을 죽게 한 이야기. 그가 말했다. 내가 사랑했던 모든 사람들이 죽은 이야기. 발견에 집착하게 된 준호는 조용히 조사를 시작했다. 그는 공공기록보관소, 오래된 군사기록, 도서관에 잊혀진 신문들을 샅샅이 뒤졌다. 김준영이 인천 상륙작전의 영웅 중 한 명이었다는 사실, 그가 부상당한 병사들을 치명적인 매복에서 이끌어내어 수십 명의 생명을 구했다는 사실, 그 중에는 자신의 할아버지도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제 할아버지를 구하셨군요. 준호가 병실에서 김준영에게 말했다. 그는 찾아낸 문서들을 손에 들고 있었다. 기록에는 당신이 12명의 부상당한 병사들을 북한군 매복지에서 구출했다고 나와 있어요. 김준영은 창밖을 바라보았다. 오후의 햇살이 그의 주름진 얼굴을 비추고 있었다. 12명, 그가 중얼거렸다. 원래는 32명이었어. 준호는 의자에 앉았다. 그는 이제 김준영의 병실을 매일 방문하고 있었다. 일주일 만에 그들은 이상한 유대감을 형성했다. 준호에게는 할아버지와 다시 연결된 느낌이었고 김준영에게는 오랫동안 잃어버렸던 과거의 조각을 되찾는 것 같았다. 나머지 20명은 어떻게 된 거예요? 준호가 물었다. 김준영의 눈의 고통이 스쳤다. 그들은 내가 돌아오지 못했어. 그가 말했다. 나는 첫 번째 그룹을 안전하게 데려왔지만
두 번째 그룹에게 돌아가는 것은 난 실패했어. 준호는 충격을 받았다. 그는 기록에서 본 것과 김준영이 말하는 것 사이의 차이를 이해할 수 없었다. 하지만 기록은 거짓말을 해. 김준영이 날카롭게 말했다. 전쟁 직후 국가는 영웅이 필요했어. 그래서 그들은 나를 선택했지. 그들은 이야기의 절반만 말했어. 내가 구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말했지만 내가 구하지 못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침묵했어. 준호는 말없이 앉아 있었다. 그는 지난 며칠 동안 더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전쟁 후 김준영이 사라졌다는 것, 공식적인 포상도, 인정도, 가족도 없이 단지 기밀이라는 단어가 찍힌 밀봉된 기록만 있을 뿐. 그 밀봉된 파일이 뭐였어요? 준호가 물었다. 국방부 문서보관소에서 당신의 이름으로 된 기밀 파일을 찾았어요. 하지만 접근이 불가능했죠. 김준영은 쓴웃음을 지었다. 진실이야, 그가 말했다. 정부가 원하지 않았던 진실. 전쟁에서 돌아온 후 나는 말하기 시작했어. 내가 남겨두고 온 병사들에 대해, 어떻게 지휘관들이 우리에게 철수하라고 명령했는지에 대해, 어떻게 그들이 고립된 부대들을 포기했는지에 대해. 그들이 당신을 침묵시켰군요. 준호가 말했다. 김준영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은 내게 선택권을 줬어. 영웅으로 남거나 반역자로 낙인 찍히거나. 나는 영웅을 선택했어. 그리고 그 대가로 나는 모든 것을 잃었지. 모든 것이요? 준호가 물었다. 김준영의 눈이 다시 젖었다. 내 가족, 그가 말했다. 내 아내, 내 어린 딸. 내가 진실을 말하는 대신 침묵을 택했을 때 그들은 나를 떠났어. 내 아내는 내가 배신자라고 생각했어. 진짜 영웅이었다면 진실을 말했을 거라고. 준호는 그제서야 이해했다. 왜 김준영이 매일 밤 그 분식점에 가는지, 왜 항상 창문을 바라보는지, 왜 항상 같은 시간에 가는지. 당신은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군요. 그가 말했다. 매일 밤 당신은 그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렸어요. 김준영의 손이 떨렸다. 어리석지, 그가 말했다. 70년이 지났는데도 난 여전히 미영이가 그 문을 열고 들어올 것이라고 기대해. 내 딸 미영이, 그녀가 지금쯤이면 얼마나 아름다울까. 준호는 깜짝 놀랐다. 미영이요? 당신의 딸 이름이 미영이었어요? 김준영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내 작은 미영. 내가 마지막으로 그녀를 봤을 때 그녀는 겨우 5살이었어. 내가 그녀에게 주었던 마지막 선물은 작은 토끼 인형이었어. 그녀가 그것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준호의 마음이 갑자기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그는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다. 할아버지, 잠시만요. 그가 말했다. 제가 뭔가 확인해 볼게요. 그는 병실을 뛰쳐나와 복도를 달려 간호사 스테이션으로 갔다. 그는 자신의 휴대폰을 꺼내 분식점에 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서울 분식입니다. 미영의 목소리가 들렸다. 미영 씨, 저 준호예요. 그가 급히 말했다. 질문이 있어요. 혹시 할머니께서 토끼 인형을 갖고 계신가요? 오래된 토끼 인형 말이에요. 전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다. 어떻게 알았어요? 미영이 마침내 대답했다. 네, 할머니가 항상 간직하고 계셨어요. 할머니는 그것이 아버지가 주신 마지막 선물이라고 하셨어요. 전쟁에 나가기 전에. 준호의 손이 떨렸다. 미영 씨, 당신 할머니 성함이 뭐예요? 김미영이요. 미영이 대답했다. 왜요? 무슨 일이에요? 준호는 거의 숨을 쉴 수 없었다. 할머니 성함 말고요. 할머니 어머니 성함이요. 이소연이요. 미영이 말했다. 준호 씨, 도대체 무슨 일이에요? 준호는 전화를 끊고 다시 김준영의 병실로 달려갔다. 그의 마음은 혼란스러웠다. 이것은 가능한 일일까? 이렇게 우연히? 그가 병실 문을 열었을 때 김준영은 여전히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할아버지, 준호가 숨을 헐떡이며 말했다. 당신 아내 이름이 뭐였어요? 김준영은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소연, 그가 말했다. 이소연, 왜 묻니? 준호는 의자에 앉았다. 그의 손이 떨렸다. 그리고 당신 딸 미영, 그녀의 생일이 언제였어요? 김준영의 눈에 의심이 스쳤다. 1945년 11월 27일, 그가 말했다. 눈이 많이 내리던 날이었지. 왜 이런 걸 물어보는 거니? 준호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할아버지, 제가 알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분식점에서 일하는 여자예요.
그녀의 이름은 미영이에요. 그녀의 할머니도 미영이고 1945년 11월 27일에 태어났어요. 그리고 그녀의 할머니는 토끼 인형을 갖고 있어요. 아버지가 전쟁에 나가기 전에 준 선물이라고요. 김준영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는 입을 열었지만 말은 나오지 않았다. 그의 손이 이불을 움켜쥐었다. 그것은 불가능해. 그가 마침내 말했다. 소연은, 미영이는, 그들은 날 떠났어. 다시는 보지 못했어. 아니요, 준호가 말했다. 그들은 여기 인천에 있었어요, 계속. 미영 씨의 할머니는 이 동네에 평생 살았대요. 그녀도 매일 밤 기다렸을지 몰라요. 당신이 돌아오기를. 김준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내 미영이, 내 소연이, 그가 중얼거렸다. 그들이 아직 살아있다고? 그들이 여기 있다고?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미영 씨에게 물어볼게요. 그녀의 할머니를 만날 수 있을지. 바로 그때 병실 문이 열렸다. 준호와 김준영은 동시에 고개를 돌렸다. 문간에는 미영이 서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고 그녀의 손에는 낡고 바랜 토끼 인형이 들려 있었다. 이게 우리 할아버지신가요? 그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김준영은 말없이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은 그녀의 손에 들린 토끼 인형에 고정되어 있었다. 그것은 70년 전에 그가 작은 딸에게 준 것과 똑같은 것이었다. 낡고 바랜 하지만 여전히 사랑으로 가득한 미영아, 그가 마침내 말했다. 내 이름이 미영이니? 미영은 고개를 끄덕였다. 할머니 이름을 따서 지었어요. 그녀가 말했다. 할머니는 항상 아버지가 전쟁에서 돌아오지 않았다고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할머니는 항상 기다리셨어요. 항상. 김준영은 천천히 손을 뻗었다. 그의 손가락이 떨렸다. 토끼, 그가 속삭였다. 내가 선물했던 토끼. 미영은 천천히 병상 쪽으로 걸어왔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토끼 인형을 노인의 떨리는 손에 건넸다. 김준영은 그것을 받아들고 자신의 가슴에 꼭 안았다. 그의 어깨가 흔들렸고 오랫동안 참아왔던 눈물이 마침내 터져 나왔다. 내 소연이, 내 미영이. 그가 흐느꼈다. 그들이 여기 있었구나. 계속. 내가 그들을 찾지 못했어. 미영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다. 할머니는 지금 요양원에 계세요. 그녀가 말했다. 지금 모시고 올게요. 그동안 김준영의 상태는 악화되기 시작했다. 그의 발걸음은 더욱 느려졌다. 이전의 슬픔으로 가득 찼던 그의 눈은 이제 생기를 잃은 듯 보였다. 그는 매일 같은 시간에 분식점에 가지만 이제는 다른 목적으로 그곳을 찾았다. 항상 같은 가방을 들고 항상 같은 공허한 희망을 품고 미영은 이제 그를 할아버지로 인식하며 조용히 돌보기 시작했다. 추운 날에는 따뜻한 차를 가져다 주고 살짝 그의 코트를 정리해 주었다. 이제 그녀는 왜 이 노인이 항상 그 자리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는지 이해했다. 그는 자신의 가족을 기다리고 있었다. 자신의 아내와 딸이 오랫동안 그를 기다렸던 것처럼. 할아버지, 오늘은 어떠세요? 미영이 따뜻한 차를 테이블에 놓으며 물었다. 김준영은 희미하게 웃었다. 그의 웃음은 예전보다 더 자주 볼 수 있게 되었지만 여전히 그의 눈에는 깊은 슬픔이 담겨 있었다. 괜찮다, 미영아. 그가 말했다. 네 할머니는 오늘 기분이 어떠시니? 미영은 한숨을 쉬었다. 오늘은 좋은 날이 아니에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당신을 알아보지 못하셨어요. 김준영의 손이 떨렸다. 그는 메달을 꽉 쥐었다. 그 메달은 이제 그에게 전쟁의 기억만이 아니라 잃어버린 시간의 상징이 되었다. 그의 딸 미영과 함께하지 못한 수십 년. 괜찮아, 그가 말했다. 나는 기다릴 수 있어. 나는 70년을 기다렸는데 몇 날 더 기다리는 것쯤이야. 미영은 할아버지의 손을 잡았다. 그의 손은 차갑고 마른 나뭇가지 같았다. 한때는 강하고 확고했을 그 손이 이제는 나이와 후회로 변형되었다. 할아버지, 할머니를 만나러 오늘 같이 가실래요? 미영이 제안했다. 좋은 날이 아니라도 할머니 곁에 있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김준영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 오늘은 아니다. 그가 말했다. 네 할머니가 날 기억하는 날에 가고 싶구나. 내가 돌아왔다는 것을 정말로 알게 된 날에. 미영은 이해했다. 그녀의 할머니 미영은 초기 치매를 앓고 있었다. 좋은 날에는 모든 것을 기억했다. 누가 김준영인지, 그들이 젊었을 때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가 왜 떠났는지.
하지만 나쁜 날에는 그녀는 자신의 손녀조차 알아보지 못했다. 준호는 매일 병원에서 퇴근 후 분식점에 들렀다. 그는 이제 이 이상한 가족의 일부가 된 것 같았다. 그의 할아버지와 김준영이 친구였던 것처럼 이제 그는 미영과 친구가 되었다. 그들은 함께 이 부서진 가족을 다시 모으려고 노력했다. 오늘 좋은 소식이 있어요. 준호가 분식점에 들어오며 말했다. 기밀 서류를 볼 수 있게 되었어요. 김준영의 눈이 커졌다. 어떻게? 준호는 미소를 지었다. 경찰관 신분증에는 때때로 장점이 있어요. 그리고 국방부에 연줄이 있는 선배의 도움도 받았고요. 그는 테이블에 서류 봉투를 내려놓았다. 이것이 그들이 당신의 대해 숨긴 거예요. 왜 당신이 갑자기 공식 기록에서 사라졌는지에 대한 진실이요. 김준영은 봉투를 바라보았지만 손을 뻗지는 않았다. 내가 이미 알고 있는 것을 읽을 필요가 있을까? 그가 물었다. 이것은 조금 다릅니다. 준호가 말했다. 이것은 당신이 왜 가족을 떠나야 했는지에 대한 것이에요. 그들이 당신에게 무슨 말을 했는지. 김준영의 손이 떨렸다. 그들은 내게 선택권을 줬어. 침묵하거나 반역죄로 기소되거나. 아니요, 준호가 말했다. 그것보다 더 심했어요. 그들은 당신에게 말했어요. 만약 당신이 진실을 말한다면 당신의 가족도 위험해질 거라고. 김준영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뭐라고? 준호는 봉투를 열고 문서를 꺼냈다. 여기 보세요. 1951년 3월 15일자 메모. 김준영 대위가 계속 주장할 경우 그의 가족에 대한 조치를 취할 것,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것으로 간주될 것임. 그들은 당신의 가족을 위협했어요, 할아버지. 그들은 당신에게 떠나라고 강요했어요. 김준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래, 그가 속삭였다. 나는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 떠났어. 그들에게 내가 왜 떠나는지 말할 수 없었어. 그들은 내가 그저 그들을 버렸다고 생각했을 거야. 미영은 할아버지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할머니는 알고 있었어요. 그녀가 말했다. 할머니는 항상 당신이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을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당신이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할머니는 알고 있었어요. 김준영은 미영의 손을 잡았다. 소연이, 그녀는 항상 날 너무 잘 알았지.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준호는 문서를 뒤적였다. 여기 더 많은 기록이 있어요. 당신이 어디에 있었는지, 어떻게 살았는지. 그들은 당신을 계속 감시했어요. 당신이 서울에서 교사로 일할 때, 부산에서 항구 노동자로 일할 때, 대구에서 공장 노동자로 일할 때 그들은 항상 당신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내가 가족에게 돌아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지. 김준영이 말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70년의 고통이 담겨 있었다.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1980년까지는요. 그때 당신의 파일은 공식적으로 닫혔어요. 그들은 더 이상 당신을 위협으로 간주하지 않았어요. 1980년 김준영이 중얼거렸다. 그때 나는 인천으로 돌아왔어. 내 가족을 찾기 위해. 하지만 소연이와 미영이는 이사했고 아무도 그들이 어디로 갔는지 알지 못했어. 그래서 나는 기다리기 시작했어. 매일 밤 그 분식점에서. 그곳은 우리가 처음 만난 곳이었거든. 내가 군복을 입고 있을 때 소연이가 거기서 일했었어. 미영의 눈이 커졌다. 할머니는 항상 그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어떻게 잘생긴 군인이 매일 밤 찾아와 그녀에게 말을 걸었는지. 그것이 당신이었군요. 김준영은 미소를 지었다. 고통 속에서도 아름다운 기억이 그의 얼굴을 밝게 했다. 그래, 나는 매일 밤 거기 갔었지. 그녀가 너무 예뻤거든. 그녀는 항상 창가에 앉아 있었어. 그래서 내가 항상 그 자리에 앉는 거야. 그녀가 앉았던 자리에. 미영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다. 할머니도 당신을 기다렸어요. 그녀가 말했다. 항상 매주 토요일 할머니는 그 분식점에 가셨어요. 하지만 다른 시간에요. 오후에. 당신은 항상 저녁에 갔고. 김준영은 고개를 떨어뜨렸다. 그의 어깨가 흔들렸다. 70년. 그가 울먹였다. 우리는 70년 동안 서로를 그리워했어. 서로 몇 시간 차이로 같은 장소에 있으면서 준호는 가슴이 아팠다. 한 사람의 인생이 이렇게 파괴될 수 있다는 것이 단지 그가 진실을 말하려 했다는 이유로. 그는 자신도 모르게 분노를 느꼈다. 그 옛 지휘관들에 대한, 김준영에게 이런 선택을 강요한 시스템에 대한 분노. 할아버지, 준호가 천천히 말했다. 이젠 말할 수 있어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진실을 말할 수 있어요. 이제는 아무도 당신을 막을 수 없어요. 김준영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에는 새로운 결의가 있었다. 네 말이 맞아, 그가 말했다. 하지만 이제는 다른 이유로 말하고 싶구나. 진실을 위해서가 아니라 화해를 위해서, 용서를 위해서. 그는 미영의 손을 꼭 잡았다. 네 할머니에게 데려가 줄래? 그가 물었다. 나는 그녀를 만날 준비가 됐어. 미영은 미소를 지었다. 물론이죠, 할아버지. 지금 갈까요? 김준영은 고개를 끄덕였다. 너무 오래 기다렸어. 그들이 일어서려는 순간 김준영이 갑자기 비틀거렸다. 그의 얼굴이 창백해졌고 그의 손이 가슴을 움켜쥐었다. 할아버지, 미영이 소리쳤다. 준호가 재빨리 김준영을 붙잡았다. 구급차를 불러. 그가 미영에게 소리쳤다. 김준영은 준호의 팔에 기대어 천천히 의자에 앉았다. 그의 호흡이 얕아졌다. 괜찮아. 그가 말했다. 그저 잠시 숨이 가빴을 뿐이야. 하지만 준호는 상황이 심각하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김준영의 맥박을 확인했다. 빠르고 불규칙했다. 할아버지, 병원에 가야 해요. 준호가 말했다. 김준영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 그가 말했다. 소연이에게 가고 싶어. 지금 더 이상 시간이 없어. 미영과 준호는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들은 김준영의 말이 사실일지도 모른다는 것을 알았다. 노인의 건강은 빠르게 악화되고 있었다. 알겠어요, 할아버지. 미영이 말했다. 할머니께 데려다 드릴게요. 지금 당장. 인천. 지역의 참전 용사들은 김준영이 누구인지 알게 되자마자 서둘러 인천 상륙작전 기념관에서 그를 기리는 행사를 준비했다. 그들은 정치인들, 군 관계자들, 지역사회 전체를 초대했다. 하지만 김준영은 조용하고 지친, 무너진, 그다지 기뻐하는 기색이 없었다. 그는 메달이나 연설을 원하지 않았다. 그가 원했던 것은 아무도 그에게 돌려줄 수 없는 것이었다. 잃어버린, 사랑 돌아오지 않은 가족. 모두가 행사를 준비하는 동안 김준영은 작은 편지를 썼다. 봉투에 넣어 봉인한 후 메달과 함께 가방 깊숙이 넣어두었다. 할아버지, 모든 준비가 끝났어요. 준호가 병실로 들어오며 말했다. 인천시장님도 참석하신대요. 언론도 많이 올 거고요. 모두가 당신의 이야기를 알게 될 거예요. 김준영은 희미하게 웃었다. 그는 창가 쪽 의자에 앉아 있었다. 병원 가운을 입고 있었지만 그의 자세에는 여전히 군인다운 위엄이 있었다. 고맙구나, 그가 말했다. 하지만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란다. 준호는 의자에 앉았다. 하워가 필요하세요, 할아버지. 말씀만 하세요. 김준영은 깊은 숨을 내쉬었다. 나는 그저 시간을 되돌리고 싶구나. 다시 돌아가서 내 가족에게 진실을 말하고 싶어. 왜 내가 떠나야 했는지, 얼마나 그들을 사랑했는지. 오늘 할머니를 만나실 거예요, 준호가 말했다. 미영이 지금 요양원에서 할머니를 데려오고 있어요. 김준영의 눈이 빛났다. 70년의 기다림 끝에 그는 마침내 그의 소연을 다시 만날 것이다. 그녀가 나를 알아볼까? 그가 물었다. 준호는 어깨를 으쓱했다. 미영에 따르면 오늘은 할머니의 좋은 날이라고 해요. 그녀는 대부분의 것을 기억하고 있대요. 김준영은 천천히 일어섰다. 그의 다리가 약간 불안정했지만 그는 똑바로 서 있으려고 노력했다. 옷을 좀 갈아입어야겠다, 그가 말했다. 내 아내를 이런 모습으로 만날 수는 없지. 준호는 미소를 지었다. 그는 작은 가방을 가져왔다. 제가 준비했어요, 그가 말했다. 새 셔츠, 새 바지, 새 재킷이요. 미영이 사이즈를 알려줬어요. 김준영은 감동한 표정으로 준호를 바라보았다. 너희 둘은 나에게 너무 잘해주는구나, 그가 말했다. 내가 어떻게 보답해야 할지 모르겠다. 보답이 필요 없어요, 할아버지, 준호가 말했다. 당신은 우리 할아버지의 생명을 구했어요. 그리고 당신은 이제 우리 가족이에요. 김준영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가족, 그가 중얼거렸다. 70년 만에 처음으로 나는 다시 가족이 있구나. 그가 옷을 갈아입는 동안 준호는 병실 밖에서 기다렸다. 그는 자신의 휴대폰을 확인했다. 미영으로부터 문자가 왔다. 5분 안에 도착. 할머니는 오늘 상태가 좋으세요. 준호의 가슴이 뛰었다. 그는 지난 며칠 동안 이 순간을 기다려왔다. 두 노인의 재회. 70년의 분리 끝에 그들은 마침내 서로를 다시 볼 것이다. 준비됐다. 김준영이 병실 문을 열며 말했다. 준호는 놀랐다. 노인은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보였다.
새 옷은 그에게 위엄을 더했다. 그의 머리는 깔끔하게 빗어 넘겨져 있었고 그의 뺨은 면도되어 있었다. 그는 더 이상 길에서 무시되던 노인이 아니었다. 그는 전쟁 영웅이었다. 사랑하는 남편이었다. 멋지십니다, 할아버지. 준호가 말했다. 김준영은 쑥스러운 듯 미소를 지었다. 내가 마지막으로 이렇게 차려입은 것은 그가 말했다. 아마도 우리 결혼식 때였을 거야. 1944년에. 준호는 김준영과 함께 병원 로비로 내려갔다. 그들은 앉아서 기다렸다. 김준영의 손이 떨렸다. 그는 계속해서 시계를 확인했다. 곧 올 거예요. 준호가 말했다. 바로 그때 병원 문이 열렸다. 미영이 들어왔다. 그녀는 휠체어를 밀고 있었다. 휠체어에는 나이든 여성이 앉아 있었다. 그녀의 머리는 하얗고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있었지만 그녀의 눈은 여전히 생기 있게 빛나고 있었다. 김준영은 천천히 일어섰다. 그의 다리가 떨렸다. 그의 눈은 휠체어에 앉아있는 여성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소연아. 그가 속삭였다. 미영은 휠체어를 김준영 앞으로 밀었다. 할머니, 이분이. 그녀가 말했다. 하지만 소연은 이미 알고 있었다. 그녀의 눈이 커졌고 그녀의 주름진 손이 입을 가렸다. 준영? 그녀가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나이로 인해 약해졌지만 여전히 그가 기억하는 목소리였다. 김준영은 천천히 무릎을 꿇었다. 그는 소연의 앞에 무릎을 꿇고 그녀의 손을 잡았다. 소연아, 그가 말했다. 내가 돌아왔어. 소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네가 살아있었구나. 그녀가 말했다. 내가 알고 있었어. 모두가 네가 죽었다고 말했지만 나는 네가 살아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 김준영도 울기 시작했다. 미안해, 소연아. 그가 말했다. 내가 떠난 것에 대해, 내가 설명하지 않은 것에 대해, 내가 너와 미영이를 보호하려 했어. 그들이 날 침묵시키려 했어. 그들은 내가 말하면 너희를 해칠 거라고 위협했어. 소연은 떨리는 손으로 김준영의 얼굴을 쓰다듬었다. 나도 알아. 그녀가 말했다. 네가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 내 마음 깊은 곳에서 나는 항상 알고 있었어. 미영과 준호는 조용히 뒤로 물러났다. 이것은 두 노인의 순간이었다. 70년간의 상실과 고통 끝에 그들은 마침내 서로를 찾았다. 나는 너를 기다렸어. 김준영이 말했다. 매일 밤 우리가 처음 만났던 그 식당에서 내가 항상 창가에 앉았던 이유는 그곳이 네가 항상 앉았던 자리였기 때문이야. 소연은 부드럽게 웃었다. 나도 너를 기다렸어. 그녀가 말했다. 매주 토요일 그 식당에서. 하지만 우리는 서로를 놓쳤구나. 김준영은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는 더 이상 시간을 낭비하지 말자. 그가 말했다.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나 있든 그것을 함께 보내자. 소연은 김준영의 손을 꼭 잡았다. 우리의 딸을 만났니? 그녀가 물었다. 김준영은 미소를 지었다. 미영을 만났어. 그가 말했다. 그녀는 아름다운 여성이 되었구나. 우리 손녀도 그렇고. 소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는 행운하였어. 그녀가 말했다. 우리가 함께 할 수 없었지만 우리에게는 미영이가 있었어. 그리고 이제 손녀 미영이. 그들은 한동안 이야기를 나누었다. 70년의 세월을 몇 분 안에 메우려는 듯이. 그들은 서로의 인생에 대해, 그들이 놓친 순간들에 대해, 그들이 간직했던 희망에 대해 이야기했다. 미영은 할머니에게 다가갔다. 할머니, 피곤하시면 돌아가야 해요. 그녀가 부드럽게 말했다. 소연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 그녀가 말했다. 나는 더 이상 시간을 낭비하고 싶지 않아. 준영, 내일 그 행사에 가자. 모두에게 진실을 말하자. 김준영은 놀란 표정으로 소연을 바라보았다. 정말로 그걸 원해? 그가 물었다. 소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70년 동안 진실은 숨겨져 왔어. 그녀가 말했다. 이제 모두가 알아야 할 때야. 네가 무슨 일을 했는지, 왜 네가 그런 선택을 해야 했는지. 김준영은 소연의 손을 꼭 잡았다. 그래, 그가 말했다. 함께 가자. 그날 밤 김준영은 병원에서 처음으로 평화롭게 잠들었다. 70년의 기다림 끝에 그는 마침내 자신의 가족을 되찾았다. 그리고 내일 그는 마침내 진실을 말할 것이다. 자유롭게 두려움 없이. 그러나 그가 알지 못하는 것은 그의 심장이 이미 지쳐 있다는 것이었다. 의사들은 그에게 말했지만 그는 듣지 않았다. 그는 너무 오랫동안 고통 속에서 살아왔고 너무 오랫동안 기다려왔다. 그리고 이제 그의 몸은 더 이상 버틸 수 없었다. 행사 당일
분식점은 사람들로 가득 찼다. 모두 노인, 영웅을 기념관으로 데려가기 위해 그의 도착을 기다리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나타나지 않았다. 미영은 걱정이 되어 그가 머물고 있던 작은 여관으로 달려갔다. 문을 열자 그녀는 김준영이 누워있는 것을 발견했다. 이미 생명이 없었지만 그의 얼굴에는 옅은 미소가 떠 있었다. 가슴 위에는 메달이 빛나고 있었고 그 옆에는 편지가 열려 있었다. 그 편지는 전쟁에서 잃은 아내에게 쓴 것이었다. 매일 당신을 기다렸소. 이제 당신을 만나러 갑니다. 라고 적혀 있었다. 어떤 메달도, 어떤 공식 추모식도 전쟁이 그에게 남긴 공허함을 채울 수 없었다. 미영은 문 앞에 서서 충격에 빠졌다. 그녀의 다리가 떨렸고 숨을 쉬기가 어려웠다. 할아버지, 그녀가 속삭였다. 그녀는 천천히 침대로 다가갔다. 김준영은 평화롭게 누워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더 이상 고통이나 슬픔의 흔적이 없었다. 단지 평화, 마침내 찾은 평화만이 있었다. 그의 손은 가슴 위에 놓인 메달을 감싸고 있었다. 그 옆에는 낡은 편지가 열려 있었다. 미영은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집어들었다. 그것은 노란 종이에 흐릿한 잉크로 쓰여져 있었다. 단어들은 단순했지만 그 무게는 엄청났다. 나의 사랑하는 소연에게 내가 이 편지를 쓰는 동안 당신이 내 옆에 있습니다. 70년 만에 처음으로. 당신은 여전히 내가 처음 만났을 때처럼 아름답습니다. 세월이 당신의 얼굴에 주름을 새겼지만 당신의 눈은 여전히 같습니다. 내가 사랑했던 그 눈, 매일 당신을 기다렸소. 매일 밤 우리가 처음 만났던 그 장소에서 나는 당신이 문을 열고 들어올 것을 기대하며 창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어제 당신을 다시 보았습니다. 이제 나는 평화롭게 떠날 수 있습니다. 당신을 다시 보았고 당신의 손을 잡았고 당신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이것은 내가 70년 동안 꿈꾸어 왔던 것입니다. 당신에게 말하지 못했던 것이 있습니다. 내가 왜 떠났는지, 왜 돌아오지 않았는지, 그것은 당신과 미영기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내가 말하면 당신들을 해칠 것이라고 위협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침묵했고 사라졌습니다. 그것은 내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결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당신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마침내 자유롭습니다. 내가 당신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당신과 떨어져 지낸 매일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당신은 내 인생의 빛이었습니다, 소연아. 그리고 당신을 다시 본 것은 내가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었습니다. 이제 나는 당신을 만나러 갑니다. 아마도 다른 곳에서 우리는 다시 젊고 강할 것입니다. 그리고 더 이상 우리를 갈라놓을 전쟁이나 비밀은 없을 것입니다. 영원히 당신을 사랑합니다. 준영 드림 미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녀는 편지를 가슴에 품고 침대 옆에 의자에 앉았다. 그녀는 할아버지의 차가운 손을 잡았다. 그때 문이 열리고 준호가 들어왔다. 미영 씨, 무슨 일이? 그의 목소리가 끊겼다. 그는 침대를 보았고 즉시 이해했다. 할아버지가, 미영이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다. 준호는 천천히 다가와 미영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언제 일어난 거예요? 그가 물었다. 모르겠어요. 미영이 말했다. 내가 도착했을 때 이미. 하지만 그의 얼굴을 봐요. 그는 평화로워 보여요. 그는 행복했어요. 마지막에.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김준영을 내려다보았다. 노인의 얼굴에는 희미한 미소가 있었다. 그는 소연 할머니를 만나고 진실을 알게 되고 당신을 찾았어요. 준호가 말했다. 그는 마침내 삶의 순환을 완성했어요. 미영은 눈물을 닦았다. 하지만 이제 할머니에게 어떻게 말해야 할지. 할머니는 오늘 그를 만나기로 되어 있었어요. 행사에서. 준호는 한숨을 쉬었다. 함께 가서 할머니에게 말씀드려요. 그가 말했다. 할머니는 강한 분이에요. 할머니는 70년 동안 살아남았어요. 할머니는 이것도 이겨낼 수 있을 거예요. 미영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천천히 일어섰다. 하지만 그녀는 가방 옆에 있는 또 다른 봉투를 보았다. 그것은 봉인되어 있었고 겉면에는 인천 시민들에게라고 쓰여 있었다. 이건 뭐지? 미영이 봉투를 집어들며 물었다. 준호는 어깨를 으쓱했다. 행사에서 읽으려고 준비한 연설일 수도 있어요. 그가 제안했다. 미영은 봉투를 열고 안에 종이를 꺼냈다. 그것은 손으로 쓴 편지였다. 김준영의 깔끔한 필체로.
인천 시민들에게 당신들 중 많은 분들이 오늘 저를 기리기 위해 모였을 것입니다. 저는 그 친절함에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진짜 영웅은 제가 아닙니다. 진짜 영웅들은 돌아오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제가 구하지 못한 병사들, 제가 남겨두고 온 친구들, 진짜 영웅들은 그들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잃고도 계속 살아간 가족들입니다. 제 아내 소연처럼, 제 딸 미영처럼 그들은 고통 속에서도 강하게 남았습니다. 오늘 저는 오랫동안 감춰진 진실을 말하고 싶습니다. 1950년 9월 17일 인천 상륙작전 중 저는 32명의 부상당한 병사들을 구하라는 임무를 받았습니다. 저는 첫 번째 그룹 12명만 구했습니다. 나머지는 저는 그들에게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적군의 포위로 인해 지휘관들은 철수를 명령했습니다. 저는 복종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정은 70년 동안 저를 괴롭혔습니다. 전쟁 후 정부는 저를 영웅으로 만들길 원했습니다. 그들은 제가 구한 사람들에 대해서만 말했고 제가 구하지 못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침묵했습니다. 저는 진실을 말하려 했지만 그들은 저를 위협했습니다. 제가 말하면 제 가족이 위험에 처할 것이라고. 그래서 저는 침묵했습니다. 저는 제 가족을 떠났습니다. 저는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 사라졌습니다. 그것은 제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결정이었습니다. 70년 동안 저는 제 가족을 멀리서 지켜보았습니다. 저는 그들이 저 없이 자라고 살고 사랑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매일 밤 저는 우리가 처음 만났던 분식점으로 갔습니다. 창가에 앉아 그들이 들어오기를 기다렸습니다. 오늘 저는 더 이상 살아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평화롭게 떠납니다. 저는 제 아내를 다시 보았고 제 손녀를 만났습니다. 저는 진실을 말했고 마침내 제 과거의 무게에서 벗어났습니다. 제 이야기를 통해 저는 여러분이 한 가지를 배우길 바랍니다. 전쟁의 진정한 비용은 사망자 수나 파괴된 건물의 수가 아닙니다. 그것은 파괴된 가족들, 잃어버린 시간, 결코 치유되지 않는 마음의 상처입니다. 감사합니다, 인천 시민 여러분. 저를 영웅이 아닌 한 사람으로 기억해 주십시오. 사랑했고 잃었고 그리고 마침내 평화를 찾은 사람으로. 김준영 드림, 미영은 편지를 읽으며 흐느꼈다. 준호는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그는 자신이 곧 떠날 것을 알고 있었어요. 미영이 말했다. 그는 준비되어 있었어요.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소연 할머니를 만난 후 마침내 평화를 찾았어요. 그가 말했다. 그는 자신의 임무를 완수했고 이제 쉴 수 있어요. 미영은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우리는 이 편지를 행사에서 읽어야 해요. 그녀가 말했다. 사람들은 진실을 알아야 해요. 할아버지가 원했던 대로.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요. 그가 말했다. 하지만 먼저 소연 할머니에게 가요. 할머니는 알아야 해요. 그들은 조용히 방을 나섰다. 밖에서는 봄 햇살이 인천의 거리를 비추고 있었다. 사람들은 평소처럼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그들은 지나가는 영웅의 죽음을 알지 못했다. 요양원에 도착했을 때 미영과 준호는 소연이 이미 준비되어 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녀는 가장 좋은 옷을 입고 머리는 단정하게 정리되어 있었다.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그들을 맞이했다. 준영은 어디 있니? 그녀가 물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기대로 가득 차 있었다. 미영과 준호는 서로를 바라보았다. 미영이 천천히 할머니 앞에 무릎을 꿇었다. 할머니, 그녀가 시작했다. 그러나 소연의 표정이 변했다. 그녀는 알았다. 70년의 기다림 끝에 그녀는 다시 한번 기다려야 할 것이다. 그가 떠났구나. 그녀가 말했다. 그것은 질문이 아니었다. 미영은 고개를 끄덕였다. 할아버지는 평화롭게 가셨어요. 그녀가 말했다. 할아버지는 할머니에게 이 편지를 남기셨어요. 소연은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받았다. 그녀는 그것을 읽으며 천천히 미소를 지었다. 눈물이 그녀의 뺨을 타고 흘렀지만 그것은 슬픔의 눈물만은 아니었다. 마지막 그는 자유로웠구나. 그녀가 말했다. 마지막에 우리는 서로를 찾았어. 의식은 열렸지만 이제 그것은 조용한 장례식으로 변했다. 눈물과 후회로 가득 찬 장례식이었다. 도시 전체가 참석했다. 젊은 경찰관 준호는 모든 사람들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노인의 이야기를 읽었다. 그는 공개적으로 자신의 부끄러움을 인정하고 그를 모욕했던 모든 사람들을 대신하여 용서를 구했다. 마지막으로 노인의 소박한 무덤 위에
여종업원 미영은 그가 가지고 다녔던 메달을 올려놓았다. 전쟁의 상징이 아닌 부서졌지만 결코 포기하지 않고 기다리고 사랑하고 견뎌낸 사람의 기억으로. 그렇게 그는 떠나면서도 모두에게 진정한 영웅정신은 메달로 측정되는 것이 아니라 조용한 사랑과 겸손한 인내 속에 있다는 것을 가르쳤다. 인천은 그날 흐렸다. 하늘에서는 가벼운 비가 내리고 있었지만 그것은 사람들이 공동묘지로 모이는 것을 막지 못했다. 수백 명의 시민들이 모였다. 노인들, 젊은이들, 군인들, 민간인들 모두가 한 남자의 삶과 유산을 기리기 위해 왔다. 원래 계획되었던 화려한 기념식 대신 이제 이것은 가슴 아픈 추모식이 되었다. 김준영의 관은 대한민국 국기로 덮여 있었다. 그 위에는 그의 메달이 놓여 있었다. 태극무 공훈장 1등급. 그것은 햇빛 아래에서 빛났다. 준비된 연단에서 인천시장이 말했다. 오늘 우리는 영웅을 기리기 위해 모였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또한 비극을 인정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김준영 대위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전쟁의 진정한 비용을 상기시킵니다. 그것은 단지 전장에서 잃어버린 생명들이 아닙니다. 그것은 또한 그 후에 잃어버린 삶이기도 합니다. 소연은 앞줄에 앉아 있었다. 그녀의 휠체어는 무덤 바로 옆에 놓여 있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있었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이상한 평화가 있었다. 마치 70년의 불확실성 끝에 그녀는 마침내 대답을 찾은 것 같았다. 미영은 할머니 옆에 서 있었다. 그녀의 손에는 할아버지의 편지가 들려 있었다. 준호가 다가와 그녀의 옆에 섰다. 준비됐어요? 그가 물었다. 미영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할아버지의 편지를 펼쳤다. 그녀의 손이 떨렸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강했다. 저는 김준영 대위의 손녀입니다. 그녀가 말했다. 저는 제 할아버지를 일주일 전에 처음 만났습니다. 그리고 어제 그는 우리를 떠났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 편지를 남겼습니다. 그의 마지막 말들입니다. 미영은 천천히 명확하게 편지를 읽기 시작했다. 김준영의 말들이 공동묘지에 울려 퍼졌다. 그의 진실, 그의 고통, 그의 후회, 그의 희망. 미영이 읽는 동안 청중 중 많은 사람들이 울기 시작했다. 특히 노인들, 전쟁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더 그랬다. 저는 여러분이 한 가지를 배우길 바랍니다. 전쟁의 진정한 비용은 사망자 수나 파괴된 건물의 수가 아닙니다. 그것은 파괴된 가족들, 잃어버린 시간, 결코 치유되지 않는 마음의 상처입니다. 미영이 마지막 단어를 읽었을 때 공동묘지에는 완전한 침묵이 흘렀다. 단지 비가 내리는 소리만이 들렸다. 그때 한 노인이 천천히 일어섰다. 그는 군복을 입고 있었다. 오래된 군복이었지만 잘 관리되어 있었다. 그는 김준영의 관 앞으로 천천히 걸어갔다. 김준영 대위는 내 생명을 구했다. 그 노인이 말했다. 1950년 인천에서 나는 부상을 입었고 그는 나를 등에 업고 안전한 곳으로 데려갔다. 그는 영웅이었다. 하지만 그는 또한 인간이었다. 그리고 우리 모두처럼 그는 실수를 했다. 그는 고통받았다. 그는 사랑했다. 한 명씩 다른 노인들도 일어나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다. 김준영을 알았던 사람들, 그의 이야기를 들었던 사람들, 그들 각각은 추억의 조각, 감사의 말, 혹은 단순한 존경의 표시를 가져왔다. 준호도 앞으로 나왔다. 그는 자신의 할아버지의 낡은 사진첩을 들고 있었다. 일주일 전까지 저는 김준영 대위가 누구인지 몰랐습니다. 그가 말했다. 저는 그를 길에서 본 단순한 노인으로만 알았습니다. 저는 그를 조롱했고 무시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제 인생에서 가장 큰 후회 중 하나입니다.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는 잠시 멈추고 숨을 고르기 위해 노력했다. 하지만 김준영 대위는 저에게 용서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가 계속했다. 그는 저에게 과거의 실수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지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저에게 진정한 영웅정신이 무엇인지 보여주었습니다. 그것은 완벽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내입니다. 그것은 결코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준호는 사진첩을 열었다. 그는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냈다. 그것은 그의 할아버지와 젊은 김준영이 함께 찍은 사진이었다. 저는 이 사진을 김대위에 관해 함께 묻고 싶습니다. 그가 말했다. 이제 그들은 다시 함께할 수 있습니다. 친구로서, 전우로서. 준호는 조심스럽게 사진을 관 위에 놓았다. 그는 잠시 머리를 숙여 묵념했다. 이제 미영의 차례였다. 그녀는 할아버지의 낡은 가방을 들고 있었다.
그 가방은 그가 매일 밤 분식점에 가져갔던 것이었다. 그녀는 그것을 열고 토끼 인형을 꺼냈다. 70년 전에 김준영이 어린 딸에게 준 선물. 할머니는 이것을 평생 간직했습니다. 미영이 말했다. 그것은 할아버지의 사랑의 증거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그것을 할아버지에게 돌려드리려 합니다. 미영은 조심스럽게 토끼 인형을 관 안에 놓았다. 그것은 낡고 해져 있었지만 여전히 사랑으로 가득 차 있었다. 70년의 사랑. 마지막으로 소연이 말하고 싶다고 했다. 미영은 할머니의 휠체어를 관 앞으로 밀었다. 소연은 떨리는 손으로 메달을 집어들었다. 그것은 김준영이 평생 가지고 다녔던 메달이었다. 그녀는 그것을 한동안 바라보았다. 준영은 영웅이었습니다. 그녀가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약했지만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을 영웅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단지 의무를 다했을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항상 자신이 충분히 하지 못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소연은 메달을 그녀의 가슴에 품었다. 내 남편은 70년 동안 이 메달을 가지고 다녔습니다. 그녀가 계속했다. 그것은 그에게 영광의 상징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에게 약속의 상징이었습니다. 돌아오지 못한 사람들에 대한 약속. 그리고 이제 그 약속은 지켜졌습니다. 진실이 알려졌습니다. 소연은 메달을 관 위에 조심스럽게 올려놓았다. 이것이 당신의 마지막 메달입니다, 준영. 그녀가 말했다. 평화의 메달입니다. 장례식이 끝나고 사람들은 천천히 떠나기 시작했다. 하지만 미영, 준호 그리고 소연은 남았다. 그들은 비가 내리는 가운데 무덤 옆에 서 있었다. 어떻게 이렇게 끝날 수 있지? 미영이 물었다. 70년의 분리 후에 그들은 겨우 하루를 함께 보냈어. 소연은 딸의 손을 잡았다. 그것은 하루였지만 그것은 70년의 기다림보다 더 가치 있었단다. 그녀가 말했다. 그 하루에 우리는 다시 완전해졌어. 우리는 다시 가족이 되었지. 준호는 하늘을 바라보았다. 비가 멈추고 있었고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치기 시작했다. 그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어요. 그가 말했다. 그것은 우리와 함께 계속됩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는 한. 미영은 고개를 끄덕였다. 할아버지의 편지, 그녀가 말했다. 그것은 우리 모두에게 교훈을 주었어요. 전쟁의 진정한 비용에 대해, 용서의 힘에 대해, 결코 포기하지 않는 사랑에 대해. 소연은 무덤을 마지막으로 바라보았다. 안녕 내 사랑. 그녀가 속삭였다. 이번에는 내가 너를 기다릴게. 하지만 서두르지 마. 나는 평생을 기다렸어. 조금 더 기다릴 수 있어. 그들은 천천히 공동묘지를 떠났다. 그들 뒤로 김준영의 무덤 위에 놓인 메달이 햇빛 아래 빛났다. 더 이상 전쟁의 상징이 아닌 평화의 상징으로, 그리고 인천 전체가 그들이 알지 못했던 영웅의 이야기에 대해 배웠다. 그의 희생, 그의 사랑, 그의 인내, 그리고 그들은 그를 결코 잊지 않을 것이다. 그날 밤 서울 분식점에는 특별한 자리가 마련되었다. 창가 쪽 자리였다. 그 자리에는 아무도 앉지 않았다. 그 자리에는 작은 팻말이 있었다. 김준영 대위를 기억하며. 그리고 매년 김준영이 세상을 떠난 날에 분식점은 무료로 노인들에게 식사를 제공한다. 그들에게 인천에 잊혀진 영웅의 이야기를 들려주기 위해. 이것이 김준영의 진정한 유산이다. 메달이나 기념비가 아닌 사람들의 마음속에 남겨진 이야기. 결코 포기하지 않는 사랑과 용서의 이야기. 끝에서 김준영은 단지 사라지지 않았다. 그는 모두에게 값진 교훈을 남겼다. 때때로 진정한 영웅 정신은 화려한 행동이나 큰 희생에 있지 않다는 것을. 그것은 매일의 인내, 끝없는 희망, 그리고 조용한 존엄성에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것은 어떤 메달보다 더 가치 있는 유산이다. 우리는 종종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판단합니다. 하지만 오늘의 이야기가 보여준 것은 가장 초라해 보이는 사람조차 누구보다 깊고 위대한 이야기를 품고 있을 수 있다는 진실입니다. 만약 당신이 그 식당에 있었다면 그 노인에게 어떤 말을 건넸을까요? 그가 지닌 상처와 외로움을 알아차릴 수 있었을까요? 삶은 때로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싸움을 안겨줍니다. 누군가의 무거운 침묵 뒤에 얼마나 많은 희생과 사랑이 숨어 있을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우리 모두가 서로를 조금 더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보아야 하지 않을까요?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남겼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이 영상이 필요한 누군가에게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댓글로 지금 어디에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지도 알려주세요. 당신의 한마디가 세상을 조금 더 따뜻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